이노베이트 퓨처테크의 최상층 회의실은 얼음 성체와 같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를 지배하는 것은 차가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뿐이었다. 그 중심에는 CEO 강지훈이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홀로그램 스크린에 떠 있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다음 분기 예측 수익률 3.2% 하락. 박상무, 이 숫자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단순한 시장 변동성이라는 판에 밝힌 대답은 사양하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적이었다. 그의 시선이 박상무에게 꽂히자 중년의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는 이 젊은 CEO가 숫자에 대한 거짓말이나 변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박상무가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 지훈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다. 이 회의는 그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수많은 전투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는 감정이라는 불필요한 변수를 배제하고 오직 논리와 데이터에 기반해 제국을 건설했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제휴나 관리해야 할 리스크일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략적 제휴를 앞두고 있었다. 바로 결혼이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대표님, 1시간 뒤 서유진 씨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장소는 청담동의 프라이빗 레스토랑 시크릿 가든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결혼 역시 그에게는 기업 합병과 다르지 않았다. 감정적 교류는 없으며 오직 계약 조건과 상호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시크릿 가든의 가장 안쪽 룸에서 서유진은 조용히 창밖의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먼저 도착해 있었다. 새하얀 원피스는 그녀의 차분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언뜻 보기에는 세상의 거친 파도와는 거리가 먼 온실 속 화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강한 의지와 누구에게도 들킨 적 없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여자였다.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과 고요한 기품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카드였다. 그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지우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유진 씨.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계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는 김 비서가 준비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의 태도는 비즈니스 미팅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유진은 그의 무례함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시선으로 그를 마주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계약서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검토했습니다. 모든 조건에 동의합니다.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지우는 오히려 약간의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그는 그녀가 적어도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질문하거나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 예상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생활 동안 지켜야 할 세세한 규칙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공식 석상에서의 역할, 사생활, 상호, 불간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감정적 교류 금지 조항까지 이 모든 것을 그녀는 아무런 이해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결혼식은 2주 뒤에 진행할 겁니다. 필요한 모든 준비는 제 쪽에서 맡아서 하겠습니다. 서유진 씨는 그저 쇼핑을 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식장에 나타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우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릴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결혼은 완벽하게 연출되어야 할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는 상대방이 이 거래의 본질을 명확히 인지하기를 바랐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체념도 기쁨도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강지훈 대표님, 당신의 완벽한 프로젝트에 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계약 상대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생각보다 복잡한 여자일지도 몰랐다. 결혼식은 세간의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열렸다. 국내 최고의 재벌가와 저명한 예술가 가문의 결합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고급 호텔의 야외 웨딩홀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크리스탈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계산된 대로였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을 때 장내에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동화 속 공주처럼 아름다웠다. 그 순간 지훈의 얼음 같던 마음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이 생소한 감정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었지만 이내 그것을 비논리적인 착각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남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기계적으로 서약을 읊고 반지를 교환했다. 지훈이 유진의 베일을 걷고 입을 맞추는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그 짧은 접촉 속에서 지훈은 그녀에게서 슬픔과 결심이 뒤섞인 복잡한 향기를 맡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의 결혼은 화려한 껍데기뿐인 연극이었으니까. 결혼식과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지훈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마치 현대미술관처럼 꾸며져 있었다. 값비싼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완벽한 구도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지훈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은 공간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유진에게 말했다. 당신 방은 저쪽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집사에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서재에서 할 일이 좀 남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신혼 첫날 밤에 대한 어떤 기대나 설렘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동거인에게 집의 규칙을 알려주는 집주인과 같았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이 결혼에서 낭만 같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하고 절박한 목표가 있었다. 유진은 지훈이 안내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개성이 없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둡고 차가웠다. 그녀는 드레스의 지퍼를 내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아내 서유진으로서 그녀는 이 차가운 성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한편
서재에 들어온 지우는 컴퓨터를 켜고 다시 업무에 몰두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조금 전 느꼈던 그녀의 차가운 입술의 감촉과 슬픔이 깃든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위스키 잔을 채웠.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그가 세워놓은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이 결혼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직감했다. 지우는 독한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술 기운이 몸에 퍼지면서 혼란스러운 감각들이 조금씩 무뎌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그저 계약 기간 동안 아내의 역할을 수행할 배우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감정은 약점이며 그는 결코 약점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모니터의 복잡한 숫자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것만이 그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였다. 그날 밤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양끝 방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 사람은 과거의 복수를 위해, 다른 한 사람은 미래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짜 얼굴을 모른 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가 되었다. 화려했지만 영혼 없던 결혼식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얽히고 설키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다. 그것은 수년간 그의 몸에 밴 습관이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세상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는 이미 내일의 전쟁을 준비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무언가 달랐다. 평소와 달리 코끝을 스치는 희미하고 따뜻한 커피 향이 그의 잠을 깨웠다. 그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 이 텅 빈 성체 같은 집에 살아있는 온기가 깃든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익숙한 동선에 따라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의 드레스룸은 마치 고급 양복점처럼 수십 벌의 정장이 색상과 계절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존재했다. 그것이 강지훈의 세계였다. 하지만 그가 주방으로 향했을 때 그의 완벽한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공간에 작은 변화가 생겨 있었다. 식탁 위에는 간 내린 커피와 따뜻하게 데워진 크루아상, 그리고 작은 과일 접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서유진은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했다. 지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집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아침을 준비한 것은 기억에도 없는 일이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처럼 맑고 차분했다. 지후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그는 보통 아침을 거르거나 기껏해야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때우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이런 사소한 친절이 그들의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불필요한 감정적 교류라고 생각했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내 아침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갑게 조절되었다. 그는 그녀가 이 집의 규칙을 빨리 배우기를 바랐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쌀쌀맞은 태도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차피 제 아침을 준비하는 김에 조금 더 준비한 것뿐이에요. 먹고 안 먹고는 당신 자유지만
빈속에 일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갈등했다. 그의 이성은 당장 이 자리를 떠나 서재로 가라고 명령했지만 그의 몸은 배신자처럼 따뜻한 커피 향과 빵 냄새에 이끌렸다. 결국 그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크로아상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다. 커피는 그가 좋아하는 품종의 원두로 완벽한 온도로 내려져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그의 취향을 알았을까? 그는 의문을 품었지만 묻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유진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이 집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에 원래 주인이 돌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녀는 차갑고 미니멀한 거실에 생기 있는 녹색 식물 화분을 들여놓았다. 회색 톤의 소파 위에는 부드러운 촉감의 쿠션과 담요가 놓였다. 그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의 동쪽 끝에 있는 창고처럼 쓰이던 방이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지우는 어느 날 밤늦게 그 방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과 클래식 음악 소리가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곳은 예술품 복원 스튜디오였다. 이젤 위에는 금이 가고 색이 바랜 낡은 유화가 놓여 있었고 유진은 전문가용 확대경을 쓴 채 아주 섬세한 붓으로 그림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그녀와 캔버스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한 올 한 올 색을 입히고 질감을 살려내는 그녀의 손길은 경이로울 정도로 정교하고 침착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경외감이 밀려왔다. 그것은 빠르고 효율적인 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시간과 정성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세계였다. 그녀의 존재는 지훈의 일상에 스며드는 물과 같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 집이 텅 비어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놓인 그녀의 신발, 그가 즐겨 앉는 서재 의자 옆에 어느새 놓여 있는 미술사 관련 서적, 늦은 밤 주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달그락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그의 얼어붙은 성에 미세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은 이례적으로 일찍 일을 마치고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두꺼운 양장본 책이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운 질문이었다. 유진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카라바조에 대한 책이에요.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사용한 화가죠.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녀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그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지훈은 미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에게 그림이란 그저 자산 가치를 지닌 투자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그림 한 점을 복원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의 질문은 여전히 효율성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건 그림의 상태와 크기, 그리고 화가의 기법에 따라 달라져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그림이 가진 원래의 영혼을 되찾아주는 과정이에요. 영혼. 지우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거나 어쩌면 처음부터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는 유진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얼마나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세계에 갇혀 살아왔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지우는 서재에 있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는 가끔씩 거실에 나와 그녀가 읽는 책을 멀리서 훔쳐보거나 그녀가 작업실에서 흘려보내는 클래식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이런 변화가 당혹스러웠다. 감정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이며 그의 인생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경고하며 다시 그녀와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일부러 더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회사로 나갔다. 그는 자신의 루틴을 되찾으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소용없었다. 어느 비 오는 밤 천둥 소리와 함께 회사 전체의 전원이 나가버렸다. 중요한 화상회의를 앞두고 있던 지우는 당황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유진이었다. 지하 주차장 서버실 비상 전원 장치 3번 패널을 확인해 보세요. 아마 과부하로 차단기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어떻게 사내 보안 시스템에 대해 아는 거지? 의심할 시간도 없이 그는 그녀가 말한 대로 지하 서버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그는 비상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 않은 복잡한 회로 속에서 문제의 차단기를 찾아냈고 몇 분 만에 전원을 복구할 수 있었다. 회의는 무사히 끝났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서유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단순한 예술품 복원가가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유진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잠든 듯 했다. 지우는 서재로 들어와 위스키 잔을 채웠다. 그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다. 그녀의 따뜻함은 그의 방어벽을 허물고 있었고 그녀의 지성은 그의 이성에 도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로만 대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가 그녀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강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한 알고리즘처럼 얽혀버렸다. 서유진이라는 존재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시스템에 침투한 예측 불가능한 바이러스와 같았다. 그녀가 던진 비상 전원 장치에 대한 정보는 단순한 추측이나 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날카로운 지식의 파편이었다. 그는 밤새 그녀의 말을 곱씹었지만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우는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서유진 씨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녀가 방문하는 모든 장소, 그녀의 모든 온라인 활동까지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낮고 차가웠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는 분석가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며칠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집에서 유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필요 이상의 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심코 넘기는 책의 페이지, 그녀가 통화하며 사용하는 단어들, 그녀가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불을 밝히는 이유,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서유진은 그의 촘촘한 감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갤러리를 방문했으며 저녁에는 작업실에서 낡은 그림과 씨름했다. 그녀의 생활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투명해서 지우는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녀가 그저 우연히 어떤 기술 잡지에서 비상 전원 장치에 대한 글을 읽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 비서로부터 초기 보고서가 도착했다. 결과는 허무할 정도로 깨끗했다. 서유진은 명문 미술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재원이었고 몇몇 유명 갤러리에서 복원 전문가로 일한 경력이 전부였다. 그녀의 재산 관계는 투명했고 교우 관계는 평판이 좋았다. 특이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모범적인 이력서였다. 하지만 지우는 오히려 이 완벽함에서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 깨끗해서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같았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한다면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일부러 회사 기밀 문서가 담긴 노트북을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웠다. 노트북에는 최고 등급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지문인식 홍채 스캔, 그리고 10분마다 바뀌는 다중 암호까지. 이노베이트 퓨처테크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는 거실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그를 덮쳤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예술가이고 자신은 편집증에 걸린 CEO일 뿐일지도.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그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에 조용한 진동이 울렸다. 보안 시스템, 접근 시도 감지, IP 주소 내부 네트워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우는 소리 없이 서재로 향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서재는 텅 비어 있었고 노트북은 닫힌 채 그대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 시도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접근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난 30분 동안 수백 번에 걸친 암호 해독 시도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시스템의 논리 구조 자체를 파고드는 지극히 정교하고 지능적인 공격이었다. 공격은 실패로 끝났지만 로그에 남은 흔적은 지훈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공격자는 마치 이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처럼 그 구조와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은 바로 강지훈 자신이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집안의 모든 보안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돌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카메라는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다. 그녀는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움직인 것이다. 그 순간부터 지훈에게 서유진은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성체에 잠입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파이였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 남아 그녀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했다. 그녀는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었다. 지훈은 마침내 그녀의 공격이 시작된 근원지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작업실에 있는 개인 태블릿 PC였다. 한편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온 유진은 아쉬움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너무 얕봤다. 그가 만든 보안 시스템은 소문 이상으로 견고하고 복잡했다. 그녀는 그가 일부러 노트북을 미끼로 던져놓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금쯤 자신이 남긴 흔적을 추적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시스템을 초기화했다. 이제부터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10년 전 폐기된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자료였다. 공식적으로는 기술적 한계와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된 프로젝트. 하지만 유진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프로젝트가 중단된 직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뒤에 이노베이트 퓨처테크의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우는 커피를 마시며 무심한 척 유진을 관찰했다.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차분하고 우아했다. 밤새 치열한 사이버 전쟁을 벌인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중성에 소름이 돋았다. 저 연약해 보이는 외모 뒤에 얼마나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걸까. 유진 역시 지훈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인식하고 분석하고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위험한 신호인 동시에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그의 방어막에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그 주 주말 지훈은 공식적인 부부 동반 모임에 유진과 함께 참석했다. 그것은 그의 사업 파트너들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유진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대화 도중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IT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주제를 꺼냈다. 양자 컴퓨팅의 미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 같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그는 유진의 반응을 살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루해하거나 대화에서 소외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대화에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한 투자자가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기술적 오류를 언급했을 때 그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건 양자 중첩의 비가역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네요. 실제로는 코히어런스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순간 대화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지훈은 술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아내 서유진은 단순한 예술품 복원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대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최고의 기술 전문가였다. 그리고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목적은 무엇일까? 돈 복수 아니면 이노베이트 퓨처테크 그 자체일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차가운 계약 결혼은 이제 두뇌와 심장이 모두 걸린 위험한 게임으로 변해버렸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강지훈과 서유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두꺼워지고 단단해졌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우는 더 이상 그녀의 정체를 캐묻거나 시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발짝 물러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플레이어처럼 그녀의 다음 수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드러낼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유진 역시 지훈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감시가 느슨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교묘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기술적인 능력에 놀라지 않았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문을 표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이 고요한 심리전 속에서 유진은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의 방패를 뚫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우회로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였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잠시 포기했. 대신 그녀는 과거의 먼지를 뒤지는 고고학자처럼 10년 전의 기록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CEO의 아내라는 신분을 이용해 회사의 온라인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얻었다. 그곳에는 공식적인 보도자료 재무 보고서, 요약본, 사내 간행물 같은 정보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가치가 낮은 자료들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끈기 있게 수천 수만 페이지의 자료들을 훑어내려갔다. 그녀는 마치 손상된 그림에서 원래의 색을 찾아내는 복원가처럼 무의미해 보이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미세한 변칙과 연결고리를 찾아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녀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폐기된 시점과 거의 동시에 설립된 한 작은 자회사의 기록을 발견했다. 오리온 홀딩스라는 이름의 회사였다. 공식적으로 오리온 홀딩스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회사로 이노베이트 퓨처테크의 핵심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유진의 예리한 눈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설립 당시 이사 명단에 박태수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고 회사의 초기 자본금 흐름이 매우 불투명했다. 마치 누군가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급조된 유령 회사처럼 보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실마리일지도 몰랐다. 바로 그 시각 강지훈 역시 자신의 왕국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그 적은 바로 회사의 2인자이자 가장 강력한 이사회 멤버인 박태수 회장이었다. 박 회장은 최근 들어 무리하게 대규모 신사업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적인 프로젝트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지훈이 분석한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성공 가능성은 희박했고 실패할 경우 회사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지훈은 박 회장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을 이노베이트 퓨처 테크에 몸담아온 노회한 경영자가 왜 이토록 무모한 도박을 하려는 것일까? 그의 집요한 태도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절박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사회에서 몇 번의 격렬한 논쟁이 오갔지만 박 회장은 수십 년간 다져온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다른 이사들을 구슬리며 지훈을 압박했다. 박 회장의 제안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지훈은 회사의 과거 투자 실패 사례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실패의 데이터 속에서 현재의 위험을 증명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그러다 그의 눈에 10년 전의 기록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가 들어왔다. 공식적인 결론은 예측 불가능한 기술적 난관과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한 사업성 부재. 회사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실 처리해야만 했다. 지훈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의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 예산과 실제 집행 내역 그리고 최종 손실 처리 금액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침내 그는 발견했다.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던 미세한 불일치. 보고서 상위 숫자와 실제 자금 흐름 사이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차액이 존재했다. 돈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는 즉시 재무팀의 극소수 핵심 인력에게 비밀리에 자금 추적을 지시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사라진 돈의 행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하청 업체와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며 복잡하게 세탁되었고 그 종착지는 바로 오리온 홀딩스라는 낯선 부동산 회사였다. 박태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가 쳐놓은 거미줄의 중심에 그가 있다는 것을 지훈은 직감할 수 있었다. 10년 전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횡령 사건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따라 어두운 터널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지훈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서로의 목적을 모른 채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의 과거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 아래 위험하게 교차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진은 작업실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박태수 회장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박태수를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보여주며 프로메테우스의 위대한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곤 했다. 태수 형만 있으면 우린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유진은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사진을 뒤집었다. 배신감에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차가운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박태수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훈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를 후계자로 지지해주고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준 멘토와 같은 존재였다. 물론 그 관계는 언제나 비즈니스적이었지만 지훈 역시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왜 이 모든 것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비상한 기술 지식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그녀의 집착,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작업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강인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지만 차마 열지는 못하고 돌아섰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아직은. 그날 밤 지훈이
유진의 작업실 문 앞에서 들었던 흐느낌 소리는 그의 가슴에 밝힌 작은 가시가 되었다. 그는 평생을 감정이라는 불확실한 변수를 배제하며 살아왔다. 슬픔, 연민, 공감 같은 단어들은 그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노이즈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그 여린 소리는 그의 철옹성 같던 이성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고 그 틈으로 낯선 감정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위험한 동거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녀가 누구이든 무슨 목적을 가졌든 이제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시간을 기다렸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서재에서 나와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손에는 차가운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다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지훈의 형체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인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지훈이 먼저 정적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유진은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작은 태블릿 PC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서유진의 아버지와 박태수 회장의 모습.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를 이끌었던 수석 연구원 서재혁 박사. 당신과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은 질문의 형식을 띤 확신에 찬 단언이었다. 유진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더 이상 그녀의 정체를 숨기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희미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카드는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놀라운 기술적 지식 회사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집착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는 잔에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당신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한 거군요. 이 결혼 역시 그 계획의 일부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차가운 확인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솔직하고 담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예술품 복원가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CEO와의 위험한 계약 결혼도 마다하지 않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분노를 느껴야 마땅했다.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 대신 다른 감정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것은 그녀의 대담함에 대한 기묘한 인정과 그녀가 짊어진 슬픔의 무게에 대한 이해였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 역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그 돈의 종착지가 박태수 회장이 만든 유령 회사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 놀랄 차례였다. 그녀는 그가 이미 거기까지 파고들었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를 그저 돈과 권력에만 집착하는 차가운 기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회사의 부정을 파헤치는 정의로운 면모도 가지고 있었다. 알고 있었군요. 박태수는 아버지의 기술을 훔치고 연구 자금을 횡령하고 프로젝트를 실패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든 진실을 덮으려는 그들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끝내 가늘게 떨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상의 부부가 아니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같은 적을 마주하고 있는 동맹이 될 수도, 혹은 서로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관계가 되었다. 이 싸움에서 서로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경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이성은 그녀를 믿지 말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를 속인 위험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슬픔은 진짜였고 그녀의 분노는 정당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박태수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논리가 아닌 본능을 따라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유진에게 등을 보인 채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태수의 몰락 아니면 회사 전체입니까? 그것은 그녀의 최종 목표를 확인하고 그녀가 자신의 적인지 아군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마지막 질문이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고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저는 당신의 회사를 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자리를 지켜서 썩어빠진 부분을 도려내 주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대답은 지훈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자였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차가운 분석과 경계심이 사라진 자리에 복잡하지만 깊은 이해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약속도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했다. 이 길고 긴 밤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들은 서로의 비밀을 확인했고 서로의 상처를 올긴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서 위의 마른 잉크로 정의될 수 없었다. 적과 동지의 경계선 위에서 그들은 위태로운 동맹의 첫 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그들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깊은 밤의 대화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이전의 차가운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위로 얇고 투명한 신뢰의 막이 씌워진 듯했다. 강지훈과 서유진은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단절이나 경계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들 사이의 암묵적인 이해와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우는 이제 서재의 문을 닫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허락했다. 유진은 박태수와 관련된 과거의 인물 관계도를 그려나갔고, 지훈은 복잡한 자금 흐름을 시각적인 그래프로 도식화했다. 그들의 전문 분야는 달랐지만 두 사람의 지성이 결합되자 사건의 윤곽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여우처럼 교활한 박태수 회장이었다. 그는 최근 들어 사사건건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강지훈의 태도가 눈에 거슬렸다. 과거의 지훈은 오직 회사의 이익과 성장이라는 데이터에만 근거해 움직이는 예측 가능한 기계였다. 하지만 지금의 지훈은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의 결정에는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호함과 인간적인 고뇌가 엿보였다. 박태수는 그 변화의 원인이 바로 서유진이라는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처음부터 그 정략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감정이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열린 한 자선 파티에서 지훈과 유진을 유심히 관찰했다.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묘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특히 지훈이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우면서도 강한 소유욕을 담고 있었다. 강 대표의 유일한 약점이 되겠군. 박태수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지훈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한다면 아무리 강철 같은 인간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서유진의 뒷조사를 하고 그녀를 제거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내라고.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상대를 처리하는 데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오랜만에 개인적인 용무로 혼자 외출에 나섰다. 평소에는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했지만 그날따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그녀는 직접 차를 몰았다. 그녀는 복원에 필요한 특수 재료를 구하기 위해 인사동의 한 고미술품 거리를 찾았다. 그녀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한 남자가 그녀의 차에 접근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차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유압 라인에 아주 미세한 흠집을 냈다. 당장은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고속으로 달리거나 급정거를 반복하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될 것이었다. 한편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던 지훈은 불현듯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유진의 행방을 물었다.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는 말에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박태수가 자신들의 관계 변화를 눈치챘을 가능성이 충분했다. 그 노예한 맹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즉시 유진의 차량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위치 추적 장치를 확인했다. 그녀가 지금 막 강변북로에 진입한 것이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지금부터 내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유진은 한적한 강변북로를 달리며 잠시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적재물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리면서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멈춰서는가 싶더니 갑자기 브레이크 페달이 쑥 꺼지며 아무런 저항도 느껴지지 않았다. 차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안 돼,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핸들을 조작했지만 소용없었다. 차는 중앙 분리대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돌진했다. 죽음의 공포가 그녀를 덮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경주용 자동차 같은 굉음이 들리더니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칼날처럼 그녀의 차 옆으로 파고들었다. 운전석에는 믿을 수 없게도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은 강렬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지훈은 유진을 향해 소리쳤다. 핸들 꽉 잡아 그는 자신의 차를 마치 방패처럼 사용해 유진의 차 옆면을 부드럽게 들이받았다. 두 대의 차가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다. 그는 유진의 차가 중앙분리대에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와 마찰을 일으켜 속도를 줄이려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금속이 긁히는 소음이 귀를 찢을 듯했다. 몇 초 같은 몇 분이 흐른 후 두 대의 차는 마침내 뒤엉킨 채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지훈은 자신의 차에서 뛰쳐나와 곧장 유진의 차로 달려갔다. 그는 거칠게 문을 열고 안전벨트에 묶여 멍하니 앉아 있는 그녀를 끌어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고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친 듯이 살폈다.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이 자신의 등 뒤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경찰 조사는 단순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지만 두 사람은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 박태수가 마침내 칼을 빼어든 것이다. 지우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유진의 팔에 난 작은 찰과상을 직접 소독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어떤 의사의 손길보다도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유진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깊은 두려움과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았다. 왜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지훈은 소독을 마친 손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평생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다. 당신을 잃는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 한마디는 천마디의 고백보다 더 무겁게 유진의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이 위험한 사건은 그들에게 박태수의 잔인함을 똑똑히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감정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였다. 자동차 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펜트하우스의 밤은 유난히 길었다. 강지훈의 고백은 조용한 폭탄처럼 두 사람 사이에 떨어져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마지막 형식적인 관계의 틀을 산산조각 냈다. 이제 그들은 계약서상의 부부도 불안한 동맹도 아니었다.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서로의 가장 깊은 감정을 확인한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무언가로 묶여 있었다. 지훈은 그날 밤 서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잠든 침실 밖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마치 보초를 서는 기사처럼 그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그녀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밤새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박태수는 이미 자신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 더 이상 혼자서 혹은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지훈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터였다. 그녀는 그를 온전히 믿고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보여주어야만 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의 힘과 그녀의 정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녀를 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선명했다. 보여줄 것이 있어요. 유진이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작업실로 이끌었다. 그가 몇 번 엿본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작업실 안은 낡은 그림과 복원 도구들로 가득했지만 한쪽 벽면은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과 암호 같은 메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저는 단순한 복원가가 아니에요. 유진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미술을 공부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진짜 유산인 컴퓨터 공학과 암호학을 독학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작업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고 두꺼운 가죽 노트를 꺼냈다. 이것이 프로메테우스의 진짜 설계도 아버지의 친필 연구 노트예요. 회사의 공식 보고서에 남겨진 것은 모두 조작된 데이터입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다. 페이지마다 알아보기 힘든 수식과 설계도가 가득했지만 그 행간에는 세상을 바꾸려 했던 한 천재 과학자의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진은 이어서 자신의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수많은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박태수와 그의 공범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해서 수집해 왔어요. 대부분은 2중,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준 알고리즘을 이용해 일부를 해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파일을 열자 박태수가 어떻게 연구 결과를 빼돌리고 자금을 횡령했으며 프로젝트 실패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드러났다. 그것은 지훈이 발견한 자금 횡령의 증거를 훨씬 뛰어넘는 추악한 범죄의 완전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마지막에 나왔다. 유진은 작은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형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의 꿈이었잖습니까? 격앙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박태수의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꿈 제어가 꿈만 먹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이야. 넌 너무 순진했어. 이 기술은 더 큰 그림을 위해 쓰여야지. 녹음 파일은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이틀 전의 것이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지훈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가 쌓아 올린 이노베이트 퓨처 테크라는 제국이 사실은 가장 믿었던 멘토의 배신과 한 천재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추악한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 그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박태수는 그에게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처럼 따랐던 존재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동시에 그는 유진을 향한 경외감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진 채 수년간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것이다. 그가 그녀를 의심하고 시험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묵묵히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데이터와 논리 속에 갇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진실과 신의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그는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덮고 회사의 안정을 택할 수도 있었다. 박태수를 조용히 제거하고 스캔들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막는다면 그의 제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유진과 그녀의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일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는 없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그의 다친 눈을 뜨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깊이 끌어안았다. 그것은 위로이자 사과였고 흔들리지 않는 맹세였다. 그의 단단한 팔에 안겨 유진은 마침내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외롭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 끝에 그녀는 드디어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찾은 것이다. 한참 후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은 채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하고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그녀의 젖은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고 박태수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이노베이트 퓨처테크의 이름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CEO로서의 냉철한 결단력과 한 남자의 뜨거운 진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순간 2사람의 계약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진정한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파트너십이 새롭게 태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도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함께였기에 그들은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차가운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비밀스러운 전쟁의 사령부로 변모했다. 더 이상 2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고독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 지훈의 서재와 유진의 작업실은 하나의 공간처럼 합쳐졌고 그들의 밤과 낮은 온전히 박태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바쳐졌다. 얼음 같던 성체에 비로소 뜨거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들의 협력은 놀라울 정도의 시너지를 발휘했다. 유진은 지난 수년간 모아온 방대한 양의 암호화된 데이터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녀는 박태수의 디지털 그림자 속을 유령처럼 넘나들며 그의 자금 세탁 경로, 비밀리에 접촉한 인물들, 그리고 그가 숨겨놓은 비자금 계좌까지 하나씩 들춰냈다. 그녀의 손끝에서 복잡한 암호들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흩어져 있던 범죄의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져 갔다. 지훈은 그 그림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그는 이노베이트 퓨처테크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다. 그는 회사의 모든 권력 구조와 자금 흐름, 그리고 이 사회의 역학관계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찾아낸 증거들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무팀에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비밀리에 움직였고 박태수를 지지하는 이사들의 약점을 파악하여
그들의 연대, 고리를 끊을 준비를 했다. 박태수는 혼자가 아닐 겁니다. 분명 그의 손발 역할을 하는 내부 조력자들이 있을 거예요. 유진이 복잡한 인물 관계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분석에 자신의 정보를 덧붙였다. 재무팀의 오 부장과 감사팀의 윤 상무. 두 사람 모두 박 회장이 직접 앉힌 사람들이지. 오랫동안 그의 검은 돈을 관리하고 감시의 눈을 가려주는 역할을 해왔을 거야. 그들은 서로의 지식을 합쳐 퍼즐을 맞추며 적의 지도를 빈틈없이 완성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작업 중에 지훈은 말없이 유진에게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유진은 지쳐 보이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주물러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숨기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때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눈시울을 붉히는 유진을 지훈이 말없이 안아주었고, 때로는 거대한 적을 상대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지훈의 손을 유진이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어느 날 새벽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유진이 지훈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이 일에 모든 것을 거는 건가요? 당신의 자리,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싸움이잖아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처음에는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당신을 만나고 진실의 무게를 알게 되면서 깨달았어.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을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으니까. 그의 대답에 유진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가 사랑하게 된 남자는 단순히 차가운 천재 CEO가 아니었다. 그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진짜 리더였다. 그녀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히는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이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연인보다도 뜨겁고 단단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계획이 무르익어 갈수록 박태수의 압박 또한 거세졌다. 그는 자신의 브레이크 고장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지훈과 유진이 무언가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이노베이트 퓨처테크의 실적 부진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흔들었고, 익명의 제보를 통해 지훈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목표는 다가오는 주주총회 전에 지훈의 입지를 최대한 약화시켜 이사회에서 그를 몰아내는 것이었다. 예상했던 대로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지훈은 자신을 향한 공격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박태수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세력을 이용해 언론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유진과 함께 준비한 최후의 일격을 가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무대는 바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연례 주주총회였다. 그곳이야말로 박태수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주주총회를 며칠 앞둔 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 자료, 내부 고발자의 증언 영상, 그리고 박태수의 모든 범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까지. 지훈과 유진은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나란히 서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복수나 회사의 운명을 넘어선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
지훈은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염려가 묻어났다. 유진은 그의 품에 기댄 채 고개를 저었다.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서 괜찮아요. 우리는 이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신뢰가 공존하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전사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노베이트 퓨처테크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의 거대한 컨벤션홀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북적였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의심,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최근 회사를 둘러싼 각종 루머와 CEO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의혹들로 인해 오늘의 주주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대한 기술 제국의 미래가 결정될 이 자리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의장석 중앙에 앉은 박태수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주변의 이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자신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할 자신이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을 포섭해 놓은 상태였다. 그에게 강지훈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애송이에 불과했고 서유진은 그저 그의 발목을 잡는 하찮은 변수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각본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잠시 후 강지훈과 서유진이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나타나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불꽃처럼 터져 나왔다. 지훈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포커페이스였지만 그 옆에 선 유진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호한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들 주변의 공기는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회의는 박태수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그는 형식적인 개회사를 마친 뒤 곧바로 날카로운 칼날을 지훈에게 겨눴다. 주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이노베이트 퓨처테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출은 정체되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 경영진의 독단적이고 리스크가 큰 경영 방식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동정심을 자아내며 모든 책임을 지훈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몇몇 이사들이 동조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수는 이 기세를 몰아 지훈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다. 그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말을 잘랐다. 회장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충분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회사의 미래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먼저 논의해야겠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진실과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박태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지훈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으로 걸어나가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여러분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스크린에는 당시의 공식 보고서가 떠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패했고 우리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당시 프로젝트 자금의 실제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연구개발비로 책정된 금액 중 수백억 원이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리온 홀딩스라는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바로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의장석에 앉은 박태수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박태수 회장 당신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다. 박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건 조작된 자료야 강 대표. 지금 제정신인가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지만 그의 격앙된 반응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훈은 그의 발악을 차갑게 무시하며 말을 이었다. 자금 횡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까지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진짜 주인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훈은 유진을 향해 손짓했다. 유진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등장에 사람들은 또다시 술렁였다. 이분을 소개합니다. 서유진 씨, 돌아가신 서재혁 박사님의 유일한 혈육이자 오늘 이 모든 진실을 증언해 주실 분입니다.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연구 노트와 회사에 조작된 데이터를 비교하며 박태수가 어떻게 기술을 훔쳤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다. 형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스피커를 통해 서재혁 박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서 박태수의 냉소적인 대답이 흘러나왔다. 넌 너무 순진했어. 이 기술은 더 큰 그림을 위해 쓰여야지. 녹음 파일이 끝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박태수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박태수는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스크린을 부술듯이 소리쳤다. 그는 경비들을 향해 지훈과 유진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경멸과 충격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제국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박태수 회장, 당신의 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서유진 씨를 살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유진의 차량에서 발견된 고의로 손상된 브레이크 라인의 사진과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가 인되었다. 아직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다. 그렇다면 이 영상도 함께 보시죠. 스크린에는 박태수의 최측근이었던 오 부장이 검찰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는 박태수의 지시로 자금을 세탁하고 사고를 위장하려 했던 모든 범죄 사실을 눈물로 호소하며 털어놓았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태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 회의장의 뒷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걸어와
망연자실해 있는 박태수에게 다가갔다. 박태수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한 시대의 거인이었던 탐욕스러운 왕의 비참한 최후였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지우는 다시 단상에 섰다. 장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요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과 직원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노베이트 퓨처 테크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걷어내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장내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굳게 잡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다. 주주총회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컨벤션 홀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남았다. 박태수의 시대는 그의 비참한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렸고 그가 남긴 혼돈과 배신감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예감하고 있었다. 강지훈과 서유진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 세례를 뒤로한 채 말없이 호텔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좌석 사이에서 굳게 맞잡혀 있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을 함께 통과했고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다. 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간간히 유진의 얼굴을 곁눈질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 특유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이 창밖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이 집에 함께 들어왔던 그 밤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텅 비어 있던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와 역사를 품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잠이 들었고 지훈은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이 여자가 자신의 세상을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을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박태수와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고 그들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언론은 연일 거인의 몰락과 정의의 승리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지훈과 유진은 더 이상 그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과거를 심판하는 것보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노베이트 퓨처 테크는 강지훈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혁신을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데이터만 들여다보는 고독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생산 라인을 방문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젊은 연구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격려하며 그들의 꿈에 투자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재평가였다. 지훈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서재혁 박사의 모든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회사 내에 그의 이름을 딴 서재역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의 숭고한 꿈을 회사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세상에 공표했다. 연구소 개소식 날 유진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보고 계시죠?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지훈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회사의 변화와 함께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거짓 연기는 필요 없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그들은 시내의 작은 구청을 찾아가 혼인신고서를 새로 작성했다. 계약서의 조항들이 빼곡했던 이전의 서류와는 달리 새로운 서류의 배우자란에는 서로의 이름만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넘어 서로의 삶에 온전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진정한 의미의 서약이었다. 이제 펜트하우스의 저녁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훈은 더 이상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다. 그는 정시에 퇴근해 유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요리에 서툰 그가 재료를 엉망으로 썰 때마다 유진의 웃음소리가 주방에 가득 찼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었고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다. 유진이 들여놓은 화초들은 무럭무럭 자라나 집안 가득 생기를 더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고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섰다. 결혼 후 처음 이 집에 왔던 그날처럼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고독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배경이었다. 지훈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말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내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소. 통제 가능한 변수라고. 유진은 그의 품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녀가 물었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지금 당신은 내 세상의 전부요. 내 계획을 모두 망가뜨리고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내 삶의 유일한 상수가 되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숫자로 세상을 재단하는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통해 세상의 온기를 배운 한 명의 남자 강지훈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속이고 의심했지만 결국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구원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 기적 같았다. 고마워요, 강지훈 씨. 내 세상에 들어와줘서. 그녀의 고백에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들의 키스는 차가운 계약의 시작도 치열한 전쟁의 끝도 아닌 따뜻하고 평온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도시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내일을 꿈꾸었다.